안녕하십니까. 경제학 1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1교시가 너무 길어가지고 2교시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2교시 간략하게 보고 지금 2장의 그 경제 모형에서 상충관계와 무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장까지가 이제 3장부터 이제 그 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그 경제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충관계와 무역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 경제학 교과서에서 맨 앞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서 나올 여러 가지 그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앞부분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경제 모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연구할 때는 먼저 가설을 설정하죠. 뭐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경제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 때만 되면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물가가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 살면서 늘 겪는 일인데 선거 때만 되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물가가 오른다. 왜 그럴까요? 선거 때 돈이 많이 풀린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학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물가가 오르나 보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과연 그런가? 이걸 연구해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데 그 가설을 설정하는 게 바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 해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뭐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교환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MV equal PY 해가지고 교환방정식이 나오는데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게 현실 경제를 갖다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실제 현실 상태를 그대로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왜?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실질 상태를 갖다가 단순화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바로 경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2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3장 가면은 수요 공급 모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요 공급 모형. 소비자의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 생산자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러한 거래가 왜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죠. 단순화해야 됩니다. 단순화. 그래서 실제 그 현실 경제 상태를 갖다 좀 더 단순화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모형입니다. 여기 지금 얘가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 지도 간략하게 한 장에 돼 있죠. 그럼 이 한 장 안에 그 나라마다 모든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만 표시하죠. 대도시라든가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이 어디고 바다가 어딘지 어떻게 경계가 지어지는지 또 한 나라 안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딘지 요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모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도. 제가 옛날에 그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 교과서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제가 손에 넣은 교과서가 알란 그 블라인더 교수가 쓴 꽤 유명한 분인데 뭐 교과서에 나올 만큼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알란 블라인더 교수가 쓴 경제 원리라는 책을 어떻게 우연히 손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그 책을 읽어보는데 앞부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경제 현상을 갖다가 단순화해서 보여준다. 가지고 지도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10,000분의 1, 5,000분의 1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00분의 1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 더 많이 보여주고 지도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는데 훅 빠져들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그 책 한 권을 갖다가 경제학 책인데 한 권을 갖다가 한 일주일 걸려 가지고 다 읽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크루그만 교과서에서 경제 모형을 이렇게 해갖고 지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단순화하려면 또 뭘 해야 되느냐? 가정을 해야 합니다. 가정. 자,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정이 뭐냐면 라틴어로 얘기하면 라틴어로 세트리스 페리비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말하면 세트리스 페리비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other things being equal 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것들은 동등하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other things equal assumption이라고 해서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는 가정. 근데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몇 가지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그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요한 거 몇 가지. 그 관계를 다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가정을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암묵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일단 이런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중요한 경제 변수, 관심을 두는 중요한 경제 변수 이외에 나머지는 일정 불변이다. 이런 가정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가정이 이것이고 이러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형을 단순화해가지고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이 불변이다. 세트리스 페르비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관심을 두는 변수 이외에 나머지는 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경제학도 그 하나 이거 실험실 과학으로 간주하는 거죠.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실험실 과학으로 간주해가지고 한 번에 단 하나의 변수만 변화하는 것으로 그래야만이 그 변수가 변화할 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한 번에 단 하나의 변수만이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가지고 모형을 분석을 하고 모형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이해해야만 경제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경제 모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다음 챕터에서는 수요 공급 모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수요 공급 모형 말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형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생산 가능 곡선, 그래서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곡선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곡선을 갖다 그리게 되면은 자, 가로축에 이제 뭐가 있고 그래프 그리실 때는 항상 가로축이 무엇이고 세로축이 무엇인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로축은 x제 만약에 두 제화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무시 많은 제화가 있지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뭐요? xy 두 제화만 있다고 가정을 해요. xy 두 제화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xj양, 세로축은 yj양.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갖다 그리실 때는 꼭 표시를 해야 돼요. 가로축이 무엇이고 세로축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그 여러 군데 그 공기업들 그 주관식으로 경제학 시험 보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다 보면은 자, 그래프 이용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래프는 그려놨는데 뭐예요?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낙서입니다. 볼 가치가 없어요. 낙서예요, 그냥 그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가로축이 무엇이고 세로축이 무엇인지 꼭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의 현실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뭐예요? 이 곡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밖에 부분하고 안에 부분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경계죠, 경계.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했지만 커브라고 안 하고 물론 커브라고도 합니다.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 해가지고 PPC라고 하는 약자를 많이 써요. 제가 처음 배울 때도 PPC라고 해서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하나 이거 경계다. 곡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주는 경계다 해가지고 제가 프론티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프론티어라고 하지만 번역어는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물론 생산 가능 경계라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과서나 이런 거 참고로 보실 때 생산 가능 경계라고 나와도 똑같은 말입니다.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또는 Curve. 그래서 PPC 또는 PPF라고 그래요. 자, 용어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자,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배합이에요. 자, 지금 가로축에 XJ양이라고 그랬죠. 자, 세로축은 YJ양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 XJ를 갖다가 예컨대 XJ를 갖다가 이만큼을 생산하면서 XJ를 이만큼 만들면서 동시에 최대한 생산 가능한 YJ양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배합점이에요. 두 재화의 배합점.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회에서 아니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완전 고용 상태로 그 경제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완전히 다 고용한 거예요.
고용했을 때, 왜냐하면 생산 가능성이에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다 투입해야죠. 다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배합, 이걸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을 갖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모형해 가지고 맨 앞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용하게 활용하는 모형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회에서 그 경제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완전 고용했을 때 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 또는 경계다. 그렇게 해서 용어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의미를 또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 모형을 갖다 봤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학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학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에는 상충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상충이라는 말이 뭐죠? 참 어려운 말인데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상충은 서로 충돌한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죠. 이 상충 관계를 보여줘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배합점이란 말이에요. 두 재화만. 또 만약에 어떤 한 재화를 더 많이 만든다. 그럼 다른 건 줄여야 되는 거죠. 상충 관계에 있는 겁니다. X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Y재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충 관계죠. 이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형이다 해가지고, 자, 상충 관계도 보여주지만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자, 최대한 생산 가능한 양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 경제가 최대한 생산 가능한 양이 얼마냐,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얼마나 생산량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생산물의 배합을 변화시키는 비용은 무엇이냐. 근데 X재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재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X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Y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용일까요? 기회 비용이죠.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기회 비용 개념을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물의 배합을 변화시키는 비용, 기회 비용이죠. 기회 비용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자,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타당하냐? 수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왜냐하면 수입하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더 많은 걸 소비할 수가 있죠. 더 많은 걸 소비하면 그만큼 국민의 후생 수준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모형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 모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갖다 그렸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은 제가 좀 전에 그렸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고 그래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걸 또 좀 더 단순화하려면 직선 형태로 그려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직선 형태로 그리는 겁니다. 소형제 특이하고 가로축은 소형제 특이의 수량이에요. 세로축은 드림 라이너의 수량입니다. 드림 라이너도 비행기인데 좀 규모가 큰 비행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드림 라이너만 생산하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게 30개예요. 그래서 세로축에 표시된 것은 뭐예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제가 표시한 대로 이야기하면 YJ 수량이죠. 최대한 생산 가능한 드림 라이너의 수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드림 라이너만 30대 만든다. 그러면 소형제 특이는 못 만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드림 라이너를 갖다가 15대를 만들게 되면 동시에 소형제 특이도 20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걸 9개 만들면 동시에 소형 제트기 28개 만들고, 만약에 소형 제트기만 생산한다. 이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소형 제트기만 생산한다면 최대한 생산 가능한 양이 40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40이에요. 이랬을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배합점이 현재 4개가 주어져 있죠. 4개가 주어져 있어갖고 이걸 점을 찍어요. 배합점들을 다 찍어가지고 연결시킨다. 그럼 이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점이 다 해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4개가 남았고 4개의 점을 배합점이죠. 이게 두자의 배합점이에요. 생산 가능한 두자의 배합점들. 이걸 다 연결하면 이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화한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보다 좀 더 단순화한 형태. 왜냐면 이걸 통해서 또 설명하기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순화해가지고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의 PPF 곡선을 갖다 봅니다. 자, 이 곡선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때,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거죠.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우하, 향한다고 합니다. 우하향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반대로 표현하면 안 되느냐. 좌상향한다. 그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좌상향한다. 근데 대개 이제 오른쪽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른손잡이도 있지만 왼손잡이도 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왼쪽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뭐 뇌에도 좌뇌, 우뇌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 뇌를 잘 쓰냐에 따라서 뭐가 뭐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오른쪽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하향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좌상향 한다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지금 이 곡선상에서는 뭐예요?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최대한 생산 가능한 배합점들이에요. 또 그 경제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최대한 가능한 배합점들. 그러니까 결국 이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뭐예요? 자,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점들이에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점들 해가지고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점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 그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내부에 있는 점.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못 만드는 거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소형제트기를 20대 만들면서 드럼이 라이너 15대 만들 수 있는데 그보다 적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곡선 내부의 점들은 실행 가능하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적게 만드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 곡선 내부에 있는 점들은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효율적인 생산, 효율적이지 않은 점. 물론 효율적이지 않은 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완전 고용할 때라고 그랬죠. 완전 고용할 때라고 했는데 만약에 완전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한 많이 생산량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가능하다. 하나는 뭐다?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완전 고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고용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생산 요소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생산 요소를 전부 다 투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을 전부 다 투입한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실업자가 있다는 얘기죠. 노동에 실업이 있거나 아니면 자본에 유휴가 있거나 뭐 이런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거나 두 번째, 그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완전 고용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또 한 가지, 이 밖에 있는 점들. 곡선을 경계로 하는 거. 이게 경계 아닙니까? 이제 프론티어라고 했으니까 경계인데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밖에 부분은 또 뭐냐? 밖에 부분은 실행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지금 여기서 28대 만들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9대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둘 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점들은 현재 주어진 기술과 현재 주어진 자원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다.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점들. 반면에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둘 중에 하나, 효율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자원을 완전 고용하지 않아가지고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나라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세계 대공황 때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대공황 때 상황. 저 실업자가 엄청 많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드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시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 세뮤얼슨 OT 시간에 세뮤얼슨 교수가 나왔었는데 그 세뮤얼슨 교수가 쓴 책에서도 맨 앞에 이게 나와요. 가지고 세뮤얼슨 교수 책에서는 한나라 경제 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로축에다가는 밀리터리 구스 군사제 그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민간제 시빌 구스 해가지고 둘로 구분해가지고 한나라 전체에서 군사제와 민간제를 어떻게 배합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가지고 이제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예컨대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이런 경우, 또 예컨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그 당시 소련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거죠. 둘 다 똑같이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 미국은 일로 옮겨가죠. 민간제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자, 세로축이 민간제라면 민간제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옮겨가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군사제는 적게 만들고. 근데 소련은 뭐예요? 소련은 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일로 옮겨갔다. 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어떤 이념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는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두 가로축과 세로축을 뭐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그런 모형이에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단순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곡선 밖에 있는 점들은 도달할 수 없는, 현재 주어진 기술과 자원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점. 곡선 내부의 점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실행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자원을 완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점들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상의 점들은 실행 가능하면서 또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점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우리가 기회비용 얘기했었죠. 만약에 드림라이너를 더 생산하려면 소형제트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포기한 것의 가치가 뭐예요? 기회비용입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는 기회비용. 그래서 opportunity cost라고 했습니다. opportunity cost. 우리가 경제학 공부 처음 하실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영어로 된 용어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원서 보려면 영어는 쉬워요. 영어는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용어 하나하나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다 명확하게 익히고 지나가시면 나중에 실제로 영어로 된 책 공부할 때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비용입니다. opportunity cost.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 기회비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포기되는 거,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좀 전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직선으로 봤죠. 직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직선상에서는 기회비용이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본다면 드림라이너 30대를 만들려면 소형제트기 제로예요. 자, 소형제트기 40개 만들려면 드림라이너 제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소형제트기는 만약에 소형제트기 40대를 만든다. 그럼 드림라이너 몇 대 포기한 거예요? 30대 포기한 거죠. 이거 40대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곧 드림라이너 30대 포기한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은 얼마냐? 40대 분의 30이 기회비용이에요. 40대 분의 30대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가 얼마냐?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각 소형제트기는 드림라이너 4분의 3의 기회비용을 갖는다는 거. 자, 기회비용 계산하는 것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비용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계산하라고 하면 못해요. 꽤 많아요. 그래서 기회비용도 여기서는 지금 4분의 3의 각 소형제트기의 기회비용은 드림라이너 4분의 3이다. 40분의 30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직선 형태로 그렸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일정했어요. 어떤 점에서건 간에 기회비용은 다 일정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체증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렸던 형태, 이걸 딱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 PPF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고 그래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 오목하다, 볼록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나요? 되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렌즈를 가지고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공부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과목이 자연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과목은 이런 얘기해도 되나?
국어, 수학이 아닙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뭐 이런 거예요. 실과 이런 거. 그러니까 실과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업, 공업 이런 거, 가정 이런 것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 과목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 시간에 나와요. 렌즈 같은 거 나오죠. 근데 그때도 오목 렌즈, 블록 렌즈가 헷갈렸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거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기억했습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컨케이브 to origin 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이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경우가 있죠.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경우에는 convex라고 합니다. convex to origin 해가지고 영어로 기억하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자, 원점에 대해 오목합니다. 자, 지금 A점 같은 경우에는 소형제특이 20대를 만들려면 드림라인을 얼마 포기해야 돼요? 25대를 포기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자, 소형제특이 20대를 만들고자 할 때 드림라이너 25대를 갖다가 생산한다. 동시에 생산하는 거예요.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20대하고 요거 25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A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자, 소형제특기의 생산을 늘렸다. 그래서 여기서 20대 소형제특기를 생산하려면 바로 나왔네요. 그냥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요 점하고 요 점 비교한 거예요. 요 점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자 20대를 갖다가 생산하려면은 드림라이너 몇 대 포기해야 돼요? 5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20분의 5가 됩니다. 기회비용이 20분의 5예요. 근데 이제 A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A점에서 여기입니다. 또 똑같이 20대를 생산한 거예요. 소형제특기 20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자 소형제특기 20대를 갖다가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드림라이너는 몇 대예요? 이거죠. 25대죠. 이거.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높이만큼. 이만큼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회비용이 20분의 25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20분의 5였습니다. 20분의 5였는데 그 다음에 소형제특기를 더 생산하려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회비용이 엄청 커지는 거죠. 20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어떻다? 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체증한다. 원래 증가한다고 안 하고 체증한다고 하죠. 체증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점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다가 diminishing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입니다. 체증한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체증한다. 점점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자, 기회비용은 일반적으로 체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기회비용은 체증한다. 법칙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놓고 그에 대한 예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현상이 지배적이니까 법칙이라고 해놓고 물론 예외도 있다는 거죠. 자, 사회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수요 법칙도 예외가 있고 공급 법칙도 예외가 있고 다 있어요. 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야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체증한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제 현상에 뭐가 있느냐?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만약에 이 경제에 새로운 자원이 주어져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자원이 주어집니다. 또는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대한 생산 가능한 드림라이너가 30대에서 35대로 또 최대한 생산 가능한 소형제특기가 40에서 50개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런 점들을 갖다 새롭게 기술 개발 결과 생산 가능한 점들을 다 연결하면 원점에서 밖으로 멀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설명할 때는 생산 가능 곡선의 확장 또는 확장이라고도 하고 오른쪽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우측 이동. 생산 가능 곡선의 우측 이동.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더 많이 생산 능력이 커진 거예요. 생산 가능한 양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경제는 이제 모든 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성장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든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자원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없던 새로운 자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기술에 혁신이 있거나 이럴 때 생산 가능 곡선의 우측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확장이.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 없던 생산 요소가 새롭게 증대가 된 거예요. 생산 요소의 증대. 그래서 자원이 많아진 겁니다. 이전보다. 전혀 없던 자원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꿈꿔오던 게 있습니다. 뭐냐? 인천 앞바다에서 갑자기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 대박.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뭐 생산 능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없던 생산 요소가 새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이 증대하는 경우. 더 많은 자원이 주어지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이럴 때 생산 가능 곡선의 우측 이동 또는 생산 가능 곡선의 확장, 즉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했습니다. 생산 요소라고 했는데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생산 요소예요. 팩터입니다. 자, 팩터, 생산 요소. 프로덕션 팩터, 생산 요소입니다. 자,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흔히 전통적으로 세 가지에다가 이제 근래 네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죠. 노동, 자본, 토지를 투입한다. 거기다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 또 한 가지 추가하는 게 뭐예요? 경영. 경영도 하나의 투입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인데 이건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때문에 투입 요소라고도 합니다. 인풋, 자, 팩터 오브 인풋이라고도 그래요. 투입 요소 또는 생산 요소. 여기 지금 첫 번째가 토지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토지라고 해서 랜드라고 해놨어요. 하지만 이 토지라고 할 때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 다 포함해가지고 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연 자원을 갖다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연 자원을 다 토지라고 한다. 그래도 토지를 갖다 약자로 표시를 할 때는 내추럴 리소스예요. 내추럴 리소스 해가지고 N자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랜드라고 해놨지만 N자를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L은 좀 이따 쓸 거예요. 자, 영어로 노동. 노동이 뭐예요? 레이버죠. 레이버니까 L자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은 N으로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N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광물, 석유, 천연가스, 물, 토지 등의 자연자원 다 토지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생산 요소죠. 물론.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 레이버가 있습니다. 자, L자로 표시해야죠. L로. 자,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어떤 교과서에서는 또 랜드라고 해서 L로 표시하고 나니까는 노동을 표시할 만한 부호가 없잖아요. 이미 L을 썼기 때문에. 가지고 어떤 교수 한 명이 노동을 N으로 표시한 걸 봤습니다. 노동이 N이에요. 그 책에서는. 참 웃기죠. 왜 이렇게 혼자 까부냐.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또 그 양반이 쓴 책이, 그분이 쓴 책이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노동을 갖다가 N으로 표시하고 자연을 L로 표시했냐. 남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노동, N-O-D-O-N-G. 노동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노동을 N으로 표시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분인데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 능력 다 노동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로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물적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물적 자본 얘기합니다. 피지컬 캐피탈이에요. 물론 이제 피지컬이라는 말 안 쓰고 피지컬 캐피탈인데, 자, 캐피탈 영어로 뭐예요? C죠. 근데 자본을 갖다 표시를 할 때는 K로 표시합니다. 생산함수를 만들거나 이럴 때 자본을 표시를 할 때는 K로 표시를 해요. 왜 K냐? 독일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K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독일어의 앞글자를 따느냐? 앞에서 우리가 3대 경제학자 해가지고 누구 얘기했습니까?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존 메이나드 케인즈. 그 중에 칼 마르크스 독일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쓴 유명한 아주 불세출의 저서가 있죠.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독일어로 다스 카피탈. K자를 써요. 가지고 이 양반이 그 책에서 자본을 갖다가 표기할 때 K로 표기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다 누구나 자본을 나타낼 때는 K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본이라고 할 때는 물적 자본을 갖다 의미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자원이에요. 제조된, 즉 인간이 만든 자원. 이게 바로 물적 자본입니다. 또 한 가지 별도로 단순하게 노동과 구분해가지고 인적 자본을 또 별도로 구분해요. 지금은 휴먼 캐피탈입니다. 인적 자본. 자, 이거 뭐냐면, 자, 노동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죠. 적게 배운 사람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당연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높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축적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걸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적 자본은 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인적 자본 개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60년대 이후에 슐츠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과 구분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의 슐츠. 여러분들은 슐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경제 이념 전쟁 100년. 거기서 슐츠하고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크게 부각되던 그 시기에 같이 시카고 대학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슐츠가 인적 자본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그 이후에 게리 베커 이런 분들이 인적 자본 이론을 크게 발전시켜가지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인적 자본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인적 자본.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경영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경영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4가지만 제시한 겁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비교 우위와 무역의 이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이롭다. 이게 만약에 국가 간의 자유로운 거래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져도 모두가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와 무역의 이득인데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뭐예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입니다. 근데 원래 비교 우위론이 나오기 전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우위론도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우위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덤 스미스보다 조금 늦게 나온 학자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두 번째 학자가 이걸 만든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지금 그 시대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한 2개, 3개쯤 줘야 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비교 우위론,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비교 우위, 컴패러티브라고 그랬죠.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생산하라 이겁니다. 이거만.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구입하라 이거죠. 이게 바로 비교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네가 특별히 더 잘하는 것만 생산해라.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생산해라.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구입하라 이거예요. 그걸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 이론의 아이디어예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이론의 아이디어 창시자가 누구냐? 데이빗 리카도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1776년이에요. 국부론 책이 나오기 4년 전에 출생을 해가지고 그 애덤 스미스 뒤에 이어서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곡물법 논쟁, 영국 의회에서 곡물법 논쟁이 벌어져요. 가지고 영국의 지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의회의 지배계층은 누구냐? 지주입니다. 지주인데 이제 산업혁명이 한층 진행이 되면서 산업자본가들, 돈을 많이 번 산업자본가들이 의회를 갖다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여전히 이제 리카도가 있던 시기에는 지주가 사회 지배기급이고 그 지주를 갖다 보호하려니까는 뭐요? 곡물 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 수입을 금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입 곡물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갖다 부과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리카도는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우위론을 갖다가 제시한 겁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만 다 같이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된 게 바로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입니다.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이거예요.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기초. 물론 이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제 그 비교 우위 개념하고 무역의 이익이 얼마큼 나오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한다. 항상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재화는 두 가지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하고 셔츠 두 가지를 만든다.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노트북은 컴퓨터는 자본 집약적 또는 기술 집약적이죠. 근데 셔츠는 뭐예요? 셔츠는 노동 집약적이죠. 그래서 셔츠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만드는 게 어디예요? 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많이 만들잖아요. 과거 한국도 그랬지만. 그런데 비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들은 셔츠 만드는 데 비교가 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첨단 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당연히 뭐예요? 임금이 비싸고 하니까 뭐예요?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니까 결국 뭐예요? 컴퓨터와 셔츠, 노동 말고 다른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기술도 변화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멕시코의 경우에는 멕시코는 노동 임금이 싼 나라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컴퓨터 한 대 생산할 때 1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셔츠 한 벌 만들 때는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와 노동 12단위, 12, 그 다음에 셔츠와 노동 2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셔츠는 노동 2단위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멕시코에는 24단위의 노동이 현재 있습니다. 24단위의 노동이 있다고 하면 컴퓨터 2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셔츠 12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가정합니다. 컴퓨터 2대를 만들거나 셔츠 12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24단위의 노동이 있다. 현재.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은 상충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알죠? 만약에 멕시코가 더 많은 셔츠를 만들려면 컴퓨터의 생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만 되는 거죠. 멕시코가 더 많은 셔츠를 생산하려면 컴퓨터의 생산량은 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컴퓨터에는 12단위의 노동 비용이 들어가죠. 컴퓨터 하나 만들 때 12단위의 노동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컴퓨터에는 12단위의 노동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노동, 12단위의 노동이라고 하면 셔츠 몇 벌 만들어요? 6벌 만들 수 있죠. 셔츠 한 벌 만드는데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니까 6벌의 셔츠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멕시코에서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할 때 셔츠 몇 단위? 6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컴퓨터 한 대 생산하려면 셔츠 6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셔츠 6벌을 포기해야 된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이제 각 셔츠마다 2단위의 노동 들어가죠. 그럼 2단위의 노동이라면 컴퓨터 얼마? 6분의 1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셔츠 한 벌은 멕시코에서 컴퓨터 6분의 1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셔츠 한 벌의 기회비용이 컴퓨터 6분의 1대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6분의 1대. 아주 단순한 모형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립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2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게 2대. 현재 24단위의 노동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생산 가능한 셔츠는 몇 개? 12개죠.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옵니다. 멕시코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PPF. 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뭐냐?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한 재화에 다른 재화에 대한 상충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컴퓨터 6분의 1대가 셔츠 한 벌이고
셔츠 한 벌이 컴퓨터 6대입니다. 그래서 셔츠 한 벌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6분의 1대. 이게 되는 거죠. 6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울기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자, 기울기가 기회비용인데 그 기회비용을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한계비용 개념 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일단은, 자, 기회비용이에요. 자, 지금은 직선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일정합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일정한 건데,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라면 기회비용은 체증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 입장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멕시코 봤고 미국. 자, 미국의 생산과 비용 비율로 들어가 봅니다. 자, 미국에도 24단위 노동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24단위 노동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각 재화를 생산하는데 각각 한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셔츠 하나 만들 때도 한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컴퓨터 하나 만들 때도 한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멕시코보다는 뛰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자, 각 셔츠마다 한 단위의 노동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한 단위의 노동 비용이라면 컴퓨터 한 대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셔츠 한 벌이 곧 뭐예요? 컴퓨터 한 대입니다. 셔츠 한 벌과 컴퓨터 한 벌 똑같다. 비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비용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나라 가지고. 그래서 각 국가가 각 재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회비용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럼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회비용을 두 나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멕시코의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의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셔츠 6벌이죠. 미국은 한 벌이 한 벌 한 대죠. 이런 겁니다. 기회비용이에요. 자, 컴퓨터에 대한 기회비용.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역에 이득이 발생하는가? 어떤 나라가 어떤 재화를 생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답은 나왔죠. 미국은 뭐 만들어요? 컴퓨터만 만들어요. 미국은 컴퓨터만 만들고 멕시코는 셔츠만 만들어가지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미국은 둘 다 싸게 만들잖아요. 미국은 셔츠 한 벌 만들 때도 노동 한 단위예요. 컴퓨터 하나 만들 때도 노동 한 단위. 근데 멕시코는 뭐예요? 컴퓨터 하나 만들 때 노동 12단위. 셔츠 한 벌 만들 때 노동 2단위. 그러니까 셔츠와 컴퓨터 모두 미국이 싸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와 셔츠 모두 미국이 싸게 만든다.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미국은 컴퓨터와 셔츠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해요. 절대 우위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절대 우위. 그래서 미국은 컴퓨터와 셔츠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 우위의 반대는 뭐죠? 우위의 반대는 열 우위라고 합니다. 뭐 가끔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열 우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은 둘 다 싸게 만들지만 이 경우 뭘 따져보란 얘기예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비교 우위를 따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무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요. 미국이 둘 다 싸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무역은 이루어지고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걸 리카도가 만든 겁니다. 비교 이론을. 그래서 이제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생산하는 겁니다. 낮은 재화만을 생산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만 생산하게 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해서 뭘 갖는다?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컴퓨터를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이에요. 셔츠에 비하면 더 낮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셔츠와 컴퓨터만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셔츠와 컴퓨터만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멕시코에 비하면 컴퓨터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각 컴퓨터마다 셔츠 한 벌의 비용이 든다. 멕시코라면 6벌이에요. 반면에 멕시코는 두 재화가 있지만 셔츠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단 말이죠. 컴퓨터에 비하면. 그래서 멕시코는 셔츠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각 셔츠가 컴퓨터 6분의 1대 비용이죠. 자, 미국은 컴퓨터 한 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 하는 거 따져보시고,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해가지고 서로 교환한다.
그럼 둘 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자,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봅니다. 자,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역이 없는 경우에 소비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무역이 없는 경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나왔던 표, 좀 전에 나왔던 표는 컴퓨터하고 셔츠가 나왔는데 앞에 나왔던 갑자기 드림이 라이너하고 소형 제트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 오른쪽은 브라질, 이제 멕시코가 아니라 브라질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무역이 없을 때 미국의 소비점이 여기입니다. 무역이 없을 때 소비점. 여기는 무역이 없을 때 브라질의 소비점이에요. 생산점이다 동시에 소비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각국의 기회비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화해가지고 교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특화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만 생산한다는 얘기가 전문합니다. 특화라는 말은 영어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이에요. 스페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둘 다 같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제 소비점이 이제 미국도 밖으로 다 옮겨지고 소비점이 무역을 한 이후에 소비점이 밖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국민 후생은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 미국의 기회비용하고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기울기가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회비용, 자 US Opportunity Cost하고 자 브라질의 자 기회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 스몰 젯 3분의 4 스몰 젯 해가지고 이게 더 크죠. 브라질의 경우에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라지 제시, 드림라이너, 라지 제시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냐? 맞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만약에 대형 제트기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더 싸게 만드니까 미국은 대형 제트기만 만듭니다. 브라질은 소형 제트기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특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주어진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제트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대형 제트기는 26대에서 30대로, 소형 제트기는 22대에서 30대. 한 가지만 만들다 보니까 숙련도가 높아져가지고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문화, 특화입니다, 이게. 자,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전부 다 더 많은 제트기를 생산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특화 또는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소비는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소형 제트기는 수입해야죠. 대형 제트기만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대신 소형 제트기는 수입한다. 브라질은 반대입니다. 브라질은 반대로 대형 제트기는 수입하고 소형 제트기는 수출한다. 가지고 두 나라가 생산 비용보다 높은 가격의 재화를 수출하고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재화는 수입하는 거죠. 둘 다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양국이 대형 제트기 한 대당 소형 제트기 2대 이렇게 해서 교역하는 겁니다. 대형 제트기 한 대당 소형 제트기 2대를 갖다 교역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또 소비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겁니다. 무역이 쓴 다음에 소비점이 일로 옮겨져 온 거예요. 여기서 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더 많은 걸 소비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전부 다 더 많은 걸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뭐예요? 소비점이 밖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걸 소비하는 거죠. 두 나라 모두 이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국은 이득을 얻는다. 두 나라 모두 이득이다. 무역의 이익이에요, 이게. 그 무역이 이런 이익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자유롭게 무역을 해가지고 무역의 이익을 최대화함으로써 인류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리카도의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절대우위도 얘기했습니다. 절대우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셔츠하고 컴퓨터 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미국은 셔츠도 싸게 만들고
컴퓨터도 싸게 만들어요. 둘 다 싸게 만들잖아요. 이게 절대 우위입니다. absolute advantage.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근로자 1인당 산출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때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도 싸게 만들고 셔츠도 싸게 만들 때 절대 우위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둘 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형 제트기는 물론이고 소형 제트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그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설에 따르면 미국은 교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싸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둘 다 이득이다. 그럼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카도가 비교 우위설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혼동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두저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기회비용에 집중하라. 기회비용에 집중하라. 그래서 미국이 소형 제트기를 생산할 때 미국보다 비용이 덜 든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미국은 브라질로부터 소형 제트기 수입하려고 하겠죠. 이런 겁니다. 기회비용 개념 잘 파악하셔야 돼요. 기회비용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순환 흐름인 모형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할 때 나와요. 일단 가계와 기업이 있고 가계와 기업 간에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안쪽에 있는 노란색 선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고 밖에 있는 선은 뭐예요? 자,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흐름이 있게 되면 밖에는 뭐가 있어요? 화폐 흐름이 있죠.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경제 모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경제 모형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거시경제 분야 공부할 때 거시경제학 분야 공부할 때 이제 구분해서 볼 겁니다.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볼 때는 이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주차 2교시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쓸 내용 없는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산 가능 곡선. 자,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일단 자원의 희소성이죠. 왜냐하면 그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이용했을 때 그거밖에는 만들 수 없다. 자,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영역은 도달할 수 없다. 왜? 자원이 희소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 개념도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 또 그 다음에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생산 가능 곡선 모형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도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드렸는데 문자 메시지를 못 받으신 분들도 또 있나 봐요. 자꾸 뭐 과제를 어떻게 내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올리려니까 한 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올릴 수 없으니까 또 그거 갖다 또 저한테 질문을 갖다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애기들도 아니고. 자,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있죠? 그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뭐요?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고 파일 하나로 만들어 갖고 올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